젊은 여자 만나러 간다니 셈이라도 난 건가? 이 못된 할망구야. 저리 좀 비켜. 내가 엊그제 벌써 다 먼지떨음 해뒀다고. 자식들 믿지 말아요. 딸년이고 아들놈이고 다 없는 셈 치고 살아요. 알았어요? 늙었다고 절대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홀로서기 해요. 당신 왜 그래요? 아무 때나 마음대로 눈물 질질 짜고. 에휴, 사내대장부가 왜 그래요? 눈에 힘 팍팍 주고 똑바로 앞 주시하면서 가슴을 쫙 펴보라고요. 꽃 피우는 나무. 김경. 아버님, 금요일 소개팅 잊지 않으셨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오늘은 아침 퇴근이란 걸 알리 없는 며느리가 아침도 먹기 전에 확인 전화를 했다. 송 씨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벽걸이 달력을 힐끔거렸다. 나흘 뒤 금요일. 빨간색 볼펜으로 그려놓은 동그라미가 한눈에 들어온다. 며느린 소개팅이라고 하지만 참 낯간지러운 말이다. 며느리 성화에 할 수 없이 나를 잡았지만 여간 쑥스러운 게 아니다. 마치 자기가 소개팅을 하는 양 달뜬 며느리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송 씨가 혼자 지낸 지 벌써 2년하고도 2달이다. 일남이녀가 모두 출가해 같은 서울에서 살지만 자식들에게 송 씨는 잊혀진 존재인 것 같다. 의무감에선지 며느리만 이따금씩 안부 전화를 할 뿐이다. 아들은 워낙 무심한 성격이라 별로 서운하지도 않다. 딸들을 생각하면 절로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되씹게 된다.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 물론 바삐 살다 보면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쯤은 익히 안다. 직장 다니랴, 살림하랴, 육아하랴. 아내가 떠나기 전과는 그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는 게 문제다. 반찬 단지에 고양이 발 드나들듯 들락거렸던 전적이 눈에 선하다. 아니, 아내가 떠난 후에도 한 1년 반 동안은 짬짬이 찾아왔다. 건강이 첫째라며 간간히 택배까지 보내곤 했다. 내용물은 거의가 음식이었다. 김치도 종류별로 배추, 갓, 파, 깻잎김치 등등, 젓갈류도 가지가지, 생선류에 과일까지 살뜰하게 챙겼다. 그랬던 것들이 언제부터인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발길을 뚝 끊었다. 물론 택배까지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짝이 없다. 지들이 누구 때문에 이 세상 빛을 쬐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가. 변덕은 부전여전인지도 몰랐다. 송 씨는 우라를 깜빡하고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일수다. 참 기이한 현상이다. 몇 마디 딸들의 목소리에 금방 마음이 풀어진다. 그뿐인가. 드넓은 동해의 푸른 물결이라도 마주한 듯 안가슴이 뻥 뚫린다. 고가웠던 마음이 봄눈 녹듯 스르르 쓰러지고 만다. 자식들 믿지 말아요. 딸년이고 아들놈이고 다 없는 셈 치고 살아요. 알았어요? 늙었다고 절대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홀로서기 해요. 뭐니 뭐니 해도 친구가 제일이라고요. 남친도 좋고 여친이면 더 좋죠. 괜시레 징연이 뭐니 하지 말고 아파트는 꽉 쥐고 있어요. 연금도 월급도 손자들 퍼주지 말고 혼자 다 써요. 친구들 밥도 척척 사고 백화점 가서 옷도 척척 사입고 병원 문턱 닳도록 의사하고 친구하라고요. 혈압이 추레해지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암튼 누구에게도 절대 기죽지 마요. 알았죠? 이미 써놓은 유언장으론 불안한 모양이었다. 잔소리 잔자도 모르던 아내가 호스피스 병실에 누워서 또박또박 읊어댔다. 그 눈길은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를 바라보는 눈길이었다. 송 씨가 전형적인 샌님이라면 아내는 왈가닥 스타일이었다. 워낙 활달하고 건강했다.
잔병치레 한 번 한 적이 없다. 요추 압박 골절이 최초로 얻은 병명이다. CT 촬영 사진 속에는 1번 요추뼈가 약간 주저앉은 상태였다. 시술이 필요했다. 골절된 뼈에 접착제를 넣어 뼈가 붙도록 하는 일명 시멘트 콘크리트 시술이다. 아내는 별 동요가 없었다. 내내 무심한 얼굴로 조잘거리며 혈액과 소변 검사, 심전도 체크, 가슴 사진을 찍고 다녔다. 시술실에 들어갈 때도 의연했다. 되레 송씨가 긴장감으로 입이 바짝바짝 탔다. 6개월 정도 두 군데의 2차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때도 아내는 씩씩했다. 그런 아내가 검붉은 혈변 앞에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다. 여보, 빨리 좀 와봐요. 빨리요. 송씨는 한달음에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아내는 바지를 내린 채 엉거주춤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곧 쓰러질 태세였다. 변기안이 검정과 빨강 물감을 휘저어 놓은 듯 검붉었다. 섬뜩했다. 악취도 심했다. 송씨는 얼떨결에 변기 물 내림 버튼부터 눌렀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살에 변기안이 말끔해졌다. 송씨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아내의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대장암 말기였다. 암세포는 사정없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면서 아내의 몸을 망가뜨렸다. 병원 문을 두드린 지 2달 만에 수술을 했다. 6번을 목표로 시작한 항암 치료는 3번으로 중단하고 말았다. 더는 아내의 몸이 버티지를 못했다. 항암 치료는 송씨와 자식들이 밀어붙였지 아내의 뜻이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아내와 함께할 줄만 알았다. 아니, 오히려 아내가 자기의 마지막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세상에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만 서럽고 억울했다. 황량한 아내의 빈자리. 송씨는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것만 같았다. 경비원 일이고 뭐고 두문불출했다. 동료인 유씨가 아니었다면 예기치 못한 사달이 났을지도 몰랐다. 지금도 유씨의 위로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유씨의 단단한 인생 철학이 숨어있는 말이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저를 좀 보세요. 성미급한 제 아는 39도 못 넘기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다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활짝 핀 장미도 말라 비틀어지고 꿈쩍 않던 바위도 닳고 닳아 부스러지고 늙고 병들면 인생도 그렇게 마감되는 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어요? 사모님이 가신 길 선생님도 가고 저도 갑니다.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뒤에 간다는 차이만 있지.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선생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젠 웃으며 해우 상봉할 일만 남았다고요. 선생님, 힘내세요. 유씨는 송씨에게 꼭 선생님이란 호칭을 붙인다.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한 송씨의 이력을 알기 때문이다. 송씨는 남들 다 아는 교장 교감에도 오르지 못한 그야말로 평생 교사였다. 송씨보다 5살 아래인 유씨는 화물용달을 끌면서 혼자 삼형제를 키웠다. 항상 당차 보이던 유씨가 근래엔 부쩍 어깨가 축 처져 보였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다. 꽃샘추위가 아직 매서워서 몸이 움츠러들긴 했다. 그렇다고 해도 유씨 얼굴이 너무 까칠하고 우중충해 보였다. 송씨와 유씨는 서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잠깐 소주라도 한잔 나누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제의 모처럼 이단지 경비원인 이씨 덕분에 시간이 났다.
딱 2시간의 외출이랄까. 이 씨에게 경비실을 맡기고 바삐 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단지를 나오자 퇴근길 4차선 도로는 승용차와 시내버스의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횡단보도 초록불을 기다리는데 조바심이 일었다. 저만치 새초롬한 초사을 딸이 떠올랐다. 송씨의 길라잡이로 나타났는가. 매끈하게 고운 초승달의 곡선을 눈에 담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녹돈 삼겹살집은 꽤 복잡거렸다. 대개가 송씨와 비슷한 연배의 등산객들이었다. 동네를 감싸고 있는 큰 산 덕분에 늘 주변의 식당들이 활기를 띈다. 안쪽 깊숙이 유씨의 푸르스름한 야구 모자가 보였다. 테이블에는 벌써 짝을 맞춘 소주병과 소주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유씨는 거침없이 거푸 석잔을 들이켰다. 가슴속에 훨훨 타오르는 불덩이. 그 불덩이가 금세라도 폭발할 듯했다. 삼겹살이 철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갔다. 유씨는 뻣뻣한 풋고추만 2개째 아삭아삭 씹었다. 송씨는 유씨의 빈 접시에 삼겹살 몇 점을 올려놓았다. 선생님, 산다는 게 왜 이리 팍팍하지요? 엉뚱하게 원치 않은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니까요. 작은 놈이 비혼식인가 뭔가를 한답니다. 제가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비혼식이에요. 선생님이라면 기꺼이 가시겠어요? 전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못 가요. 제가 지들을 애멍글면 어떻게 키웠습니까? 큰 놈은 네팔 가서 결혼식을 하더니 아예 그곳에 주저앉고. 네 참, 이런 게 뭐 글로벌 가족이에요. 자식놈들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였구먼. 암튼 애들은 키울 때나 키우고 나서도 영원한 애물단지라니깐. 에휴, 그래도 그것들 학교 다닐 때가 행복나라였단 말입니다. 이젠 다들 성인이랍시고 잘났다 그거죠. 걸핏하면 꼰대로 몰면서 애비 말은 도통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송씨는 유씨의 텅 빈 마음을 10분 이해했다. 당장 자식놈도 손절하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 살라고. 한마디로 대성일가라고 싶었는데 아니었다. 유씨의 선한 눈길과 마주치자 섣불리 부추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핏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 말로 다독이는 게 낫지 싶었으나 끝내 함구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대작도 못해주었다. 곧장 경비실로 돌아가야 해 겨우 한 잔으로 홀짝홀짝 입가심만 했다. 유씨에겐 한 병이 2병 되고 3병이 되었다. 경비실에 앉아 있어도 비척비척 걸어가던 유씨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심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퇴근과 출근으로 교대하면서 비치던 유씨의 초췌한 얼굴이 영 마음에 걸린다. 온이어 떼약볕에 목마르듯 느닷없이 목이 탄다. 속도 쓰리다. 간밤에 홀짝거린 한 잔을 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혹 유씨의 빙이 되었나? 아니다. 며느리 전화에 은근히 위축된 게 틀림없다. 송씨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다. 일단 뜨거운 물 한 잔을 들이켠다. 문득 진정 맛있는 술이 되려면 해장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송씨가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아내는 반드시 황태국으로 아침을 차렸다. 어쨌거나 해장국으로 속을 풀어야 할 사람은 유씨다. 송씨는 냉동실 맨 아래 상자에서 비닐팩을 꺼낸다. 비닐팩에 담긴 황태머리와 껍질, 뼈를 냄비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붓는다. 가스레인지 불을 켠다. 송씨는 뒤돌아서 TV 쪽으로 가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다.
냉장고 야채 박스에서 반토막짜리 물을 꺼낸다. 큼직큼직하게 물을 자르다 말고 얄팍하게 썬다. 도마에 부딪히는 칼질 소리가 낭낭하다. 며칠 동안 눈도 주지 않았던 도마다. 메마른 원목의 감촉이 좋다. 송 씨는 황태국으로 채운 보온병을 들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다. 이 단지를 지나 야트막한 연못을 거쳐 3단지로 향한다. 왠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린다 싶은데 119 소방차까지 정차해 있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가슴이 벌렁거린다. 제법 새까만 연기가 허공에 치솟는다. 분명 송 씨가 근무하는 3단지다. 다행히 사이렌 소리는 잠잠하고 불길은 보이지 않는다. 송 씨는 연기에 눈을 붙박인 채 정신없이 내달린다. 연기의 진원지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해 코를 움켜잡는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건물 지붕과 벽이 불에 타서 날아갔다. 간신히 뼈대만 남았다. 플라스틱 수거함들도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검댕이 칠로 흉측한 몰골이다. 소방모를 쓴 소방관 서너 명이 아직도 분리수거장을 둘러싸고 서 있다. 그들 사이에 유 씨가 보인다. 유 씨 얼굴이 불구죽죽하다. 절대로 술 기운이 아니다. 뭔 일이에요? 어쩌다가 불이 났대요? 아이고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글쎄 참말로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은 아직 그 원인도 모른답니다. 에휴. 송 씨는 유 씨에게 보온병을 건네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유 씨 옆에 서서 사방을 기웃거린다. 소방관 한 사람이 남은 불씨를 제거한다고 연기가 나오는 곳을 헤집는다. 335 모여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뜬다. 소방관과 경찰 각각 한 명씩만 유 씨를 앞세우고 경비실로 들어간다. 경찰과 소방관의 큰 키에 눌려 유 씨의 키가 더 작달막해 보인다. 왠지 마음이 짠하다. 그날도 마음이 짠하다 못해 하마터면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릴 뻔했다. 교대 시간보다 좀 빨리 도착한 날이었다. 응급차가 요란하게 들어오는데 캠핑카 2대가 백이동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주차 공간이 없긴 했다. 지하 주차장을 비워두고 꼭 좁은 1층에 주차하는 주민들이 문제였다. 캠핑카 한 대는 603호 차가 분명했다. 아마도 한 대는 603호 지인의 차일 거였다. 응급차는 계속 요란하게 울고 유 씨는 차 번호가 적힌 노트를 바삐 뒤적이고 있었다. 마침 운동하러 나오던 덩치 큰 508호 주민이 눈을 부라렸다. 왜 그리 굼떠? 응급 환자가 죽으면 책임질 거야.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숫제 반말로 언성을 높였다. 예, 지금. 유 씨는 한참 손아래 주민 앞에서 주눅든 얼굴로 쩔쩔맸다. 송 씨가 유 씨를 가로막고 섰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찰나 캠핑카 주인들이 나왔다. 송 씨는 들고 있는 보온병을 한번 보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때 아닌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피어났다. 참 한가로운 풍경이다. 아내가 만들었던 스콘이 떠오른다. 이런 때에 유 씨와 마주 앉아 따끈한 우유에 스콘을 나눠 먹는다면. 빵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내는 한때 베이커리 학원에 다녔다. 아내가 만든 입문용 빵이 스콘이다. 생크림 스콘이니 대파 베이컨 스콘이니 종류가 많지만 입문용은 그저 간단하게 만들어진다. 밀가루와 소금을 반죽해 오븐에 넣으면 끝이다. 적정 시간만 되면 먹음직스런 스콘이 피어난다.
마치 뭉게구름처럼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스콘이. 송 씨는 30분이 지나도록 거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나이가 60이라고 했던가. 7살이나 아랜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은 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도 몇 개나 더 도드라진 것 같다. 괜히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보나마나 뻔하다. 입술을 셀룩이다. 횡하니 돌아서기 십상이다. 모르겠다. 그때 더 매몰차게 며느리를 닦아 세워야 했다. 쓸데없는 소리. 2번 다시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사실 며느리가 처음 말을 꺼냈을 때 애꿎게 역정만 했다. 며느리가 움찔해 다음 말을 잊지 못했지만 너무 점잖게 나무랐다. 그래서 기어코 여기까지 오고 만 것이다. 그래, 이왕 만나기로 했으니 좋은 얼굴로 나갈 일이다. 송 씨가 마음을 다잡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며느리 목소리가 며칠 전보다 더 붕붕 떠다닌다. 아버님, 좋은 꿈 꾸셨어요? 11시쯤 도착할게요. 꿈이라고? 그러고 보니 새벽녘에 꿈을 꾸긴 했다. 요 사이엔 깨고 나면 영 꿈이 흐리마리하다. 몇 장면이 어슴풀에 떠오른다.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오갔다. 밝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뭔가 침체되어 있었다. 한 사람이 다가와 송 씨의 손을 잡았다. 눈이 마주쳤다. 아내였다.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와. 송 씨는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곱게 화장한 아내의 얼굴. 건강할 때의 모습이었다. 순간 아내의 낌새가 이상했다. 외출하려고요. 아내는 웃는 둥 마는 둥 애매한 미소를 떨치고 쌀쌀맞게 돌아섰다. 저만치 아내의 뒷모습이 하나의 점으로 멀어져 갔다. 아내를 붙잡아야만 하는데 발만 동동거리다가 눈을 떴다. 송 씨는 장롱을 열고 며느리가 선물한 감색 티셔츠를 꺼낸다. 상늙은이라고 퇴짜를 놓든 말든 마음 쓸 일이 뭐 있는가. 며느리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게 도리다. 티셔츠 차림으로 다시 거울 앞에 서본다. 금방이라도 아내가 등 뒤에서 재킷을 들고 다가올 것만 같다. 제기랄. 송 씨는 공연스레 입안이 버쩍버쩍 마른다. 젊은 여자 만나러 간다니 셈이라도 난 건가? 이 못된 할망구야, 저리 좀 비켜. 내가 엊그제 벌써 다 먼지떨음 해뒀다고. 송 씨 혼자 버려둔 채 훨훨 날아간 아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 한동안은 애석한 마음에 걸핏하면 코끝이 찡했다. 요즘은 먼저 간 아내가 부러울 따름이다.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혼자 저녁으로 양념된장에 애기 배추를 찍어 먹던 날이었다. TV에 나온 나태주 시인이 자작시 꽃 피우는 나무를 읊었다. 좋은 경치 보았을 때 저 경치 못 보고 죽었다면 어찌했을까 걱정했고, 좋은 음악 들었을 때 저 음악 못 듣고 세상 떴다면 어찌했을까 생각했지요. 당신, 내게는 참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 흘러갔다면 그 안타까움 어찌했을까요? 당신 앞에선 나도 온몸이 근지러워 꽃 피우는 나무. 지금 내 앞에 당신 마주 있고 당신과 나 사이 가득 음악의 강물이 일렁입니다. 당신 등 위로 썰렁한 잡목숲도 이런 때는 참 아름다운 그림나라입니다. 송 씨는 그만 울컥했다. 아내의 애송씨가 아니던가.
새삼 구절구절이 절절하게 가슴을 건드렸다. 아내는 이따금 감정을 입에 서성이며 낭송하는 것을 즐겼다. 꽃 피우는 남은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꼭 털을 달면서 송씨와 눈을 맞추곤 했다. 여기저기 흠집난 장롱안이 거울에 얼비친다. 세월의 때가 덕지덕지 붙었다. 맞이인 큰딸이 중학교 입학하던 해에 장만했다. 오른쪽 구석에 걸린 잘 손질된 한복 치마 저고리,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것으로 생생한 물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처녀 시절처럼 찰랑거리는 머리를 하나로 묶은 아내가 연분홍 저고리에 물빛 치마를 입고 걸어온다. 아내는 한복 입은 때깔이 무척 고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송씨 부부는 본가에서 한 달을 보냈다. 아침마다 아내는 색동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아침을 준비했다. 조신한 새색시다운 면모를 맘껏 뽐내던 때였다. 허허, 참 별일이군. 송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화장실로 들어간다. 찬물을 세게 틀어 얼굴에 끼얹는다. 물이 제멋대로 튀어오른다. 몇 가닥 남지 않은 앞머리에 물방울이 송알송알 맺힌다. 에라, 모르겠다. 송씨는 수도꼭지 아래로 머리를 들이민다. 머리칼이 금세 두피에 착 달라붙는다. 샤워한 뒤에 드라이까지 한 머리가 공연불이 되고 말았다. 화장실을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며느리가 또 무슨 전할 말이 있는가? 혹시 약속이 취소되었나? 아빠,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큰딸이다. 송씨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쓰다듬다가 불쑥 내뱉는다. 그래, 이 늙은이 아무 일 없다.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아유, 아빠도 기분 좋은 아침에 왜 그러세요? 요즘 좀 바빠서 죄송해요. 우리 부서에서 갑자기 2명이나 그만두는 바람에 일이 산더미예요. 알아, 다 알지. 심통 부려서 미안하다. 그래, 희주랑 윤서방은 다 잘 지내지? 그럼요. 저희 식구들은 걱정 마세요. 맨날 혼자 계시는 아빠가 걱정이죠. 오늘 비번이라고 집에만 계실 건 아니죠? 100세 시대에. 비번 날은 어찌 알았누? 건 그렇고 뭐 100세 시대가 어떻다고? 에휴, 아빠도. 우리 세대들은 벌써부터 난리라고요. 어떻게 한 남자와 6, 70년을 살아야 하나고요. 끔찍하대나 뭐래나. 아빠는 참 복도 많아요. 참 아빠, 오늘 샤워하셨어요? 앞으로 여친 만나려면 날마다 샤워는 필수예요. 여자들은 노인 냄새 제일 싫어해요. 송씨는 화장실을 핑계로 황급히 그만 끊자고 한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여친 소리에 그만 심장이 쿵쿵거렸다. 송씨는 슬금슬금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다시 머리를 매만진다. 도둑이 제발 저린단 말은 틀렸다. 무슨 잘못을 한 것은 분명 아니다. 아버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내일 모레가 3월에선지 햇살이 참 포근하네요. 전 새싹이 푸르푸르 돋아나는 봄이 좋아요. 봄은 정말 희망의 계절인 것 같아요. 핸들을 잡은 며느리가 인사치레를 한다. 기분은 무슨... 송씨는 괜한 헛기침을 하면서 얼버무린다. 아버님도 참 인생 이모작이란 말 아시죠? 어머님도 아버님이 즐겁게 사시길 바랄 거예요. 송씨는 차창문을 살짝 내린다. 차가운 공기가 와라 달려든다. 아직 잎을 달지 못한 가로수들은 송씨의 눈길을 피해 달아나기 바쁘다. 송씨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 아내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채 2년을 버티지 못했다. 알코올 냄새로 찌든 병실은 24시간 내내 대낮처럼 불빛이 환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깜깜했다. 암울하기 그지없었다. 아예 수술과 항암 치료를 포기했다면 차라리 나았을까? 아니, 수술만 했으면 더 편안했을까? 이 생의 마지막 단계였다. 아내의 회생을 포기하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송 씨는 병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내내 병실복도를 오락가락했다. 한순간 두 발이 허공을 걷는 듯 감각이 사라졌다. 순간 한 생각이 송 씨의 머리를 쳤다. 아내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가. 아내는 호스피스 병실에서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갔다. 한 달여 만에 뼈만 남은 몰골이 되었다. 그래도 겨울 햇볕은 선물이라며 틈만 나면 휠체어를 타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환우들과 얼굴을 맞대고 엷은 웃음도 보여주곤 했다. 떠나기 전날 오후였다. 아내가 고갈된 식욕이라도 되찾은 듯 모처럼 입맛을 다셨다. 새알이 둥둥 뜬 팥죽이 먹고 싶네요. 아내는 늘 밥보단 빵이나 죽을 더 좋아했다. 그 중에서도 팥죽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아내는 핏기 한 점 없는 허연 입술을 벌리고 몇 숟갈을 삼켰다. 팥죽은 이 생에서 먹은 아내의 마지막 음식이었다. 송 씨는 지난 동지에도 팥죽을 먹지 않았다. 아버님, 다 왔어요. 송 씨는 퍼뜩 눈을 뜬다. 어느새 공원 주차장에 들어왔다. 며느리 말이 맞다. 공원에 내리쬐는 정오의 햇살이 제법 따사롭다. 봄은 봄이다. 한가롭게 거니는 사람들의 차림도 밝고 가벼워 보인다. 비둘기집이 눈에 들어온다. 쇠막대기로 받쳐 올린 5층짜리 집이다.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 비둘기집은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지고 받침대도 휘었다. 많이 낡았다. 한때의 비둘기가 날개바람을 날리며 저만치 보도블룩에 내려앉는다. 왠지 초라하고 가여운 모양새다. 송 씨는 옹기종기 모인 비둘기들 가까이 다가간다. 비둘기들이 푸드덕 푸드덕 요란한 날갯소리를 내며 잽싸게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인기척에 놀란 모양이다. 텅 빈 보도블럭 위에 비둘기 깃털들만 맥없이 굴러다닌다. 이 여사가 먼저 왔다. 공원 안쪽 비둘기 색 벤치에 다소곳이 앉아있다. 눈매가 아내처럼 곱다. 주변의 벤치마다 3, 4, 5 노인들이 앉아있다. 쓸쓸한 인생들이다. 송 씨는 이 여사와 엉거주춤 수인사를 나눴으나 머쓱하기 짝이 없다. 일부러 재킷의 지퍼를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부리다가 간신히 운을 뗀다. 아, 앉으시지요. 뜬금없이 목구멍에 무엇이라도 걸린 듯 이물감이 느껴진다. 송 씨는 멋쩍은 마음에 슬며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빈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참 멋대가리도 없는 하늘이구먼. 입속말을 한다. 이 여사님, 아버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며느리가 한박 웃음을 물고 목례를 한 뒤에 돌아선다. 며느리 말투나 동작이 오늘따라 아주 상큼하다. 송 씨는 불현듯 자신이 주책 없는 늙은이라는 생각을 한다. 할 일 없이 손바닥으로 벤치 바닥을 쓸어본다. 좀 꺼끌꺼끌하다. 손으로 뜯어내면 꺼풀이 한풀 한풀 벗겨지지 싶다. 자신의 인생길만큼 이 벤치의 일생도 석양에 접어든 꼬락선이다. 은근히 뒤통수가 따갑다.
늙었다고 주눅들지 말라던 아내의 잔소리가 텅텅 울린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송 씨는 어떻게라도 침묵을 깨고 싶은데 답답하다. 맞춤 한 말이 떠오르지 않고 자꾸만 목만 탄다. 찻집에서 만났더라면 커피로라도 목을 헹굴 텐데 참 눈치 없는 며느리다. 송 씨는 머뭇머뭇 재킷 호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든다. 한 개빌 꺼냈으나 선뜻 입에 물지 못한다. 공원은 흡연 금지 구역이 아니던가. 선생님, 담배 태우세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살가운 목소리다. 송 씨는 화들짝 놀라 이어살 힐끔거린다. 이내 도리머리를 한다. 이 여사가 훈훈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괜찮아요. 그냥 피우셔도 돼요. 송 씨는 서서히 담배에 불을 붙인다. 볼이 홀쭉해지도록 깊이 담배를 빨아댄다. 심호흡이라도 하고 난 기분이다. 어쨌든 내친 걸음이니 운이라도 떼어보자. 오 아니면 도다.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돼주시지요. 아니다. 가끔 만나서 말벗이나 하지요.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잘 지내왔는가. 괜한 일이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인생 갈무리할 시기가 아닌가. 100세 시대고 뭐고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 살림을 정리해 주리듯 인간관계도 오히려 단조롭게 유지할 때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아무런 걱정 없이 버틸 자신이 있다.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아들네와 합치면 될 터이다. 아니, 자식에게 짐이 되긴 정말 싫다. 송 씨는 타들어간 담뱃끝이 손에 닿는 줄도 모르고 생각에 골몰한다. 저 담뱃불이 손에... 이 여사가 담배꽁초를 빼앗을 듯 대번에 손을 뻗는다. 이 무슨 추태란 말인가. 송 씨는 얼굴이 화끈거린다. 뜬금없이 불에 타 철골 뼈대만 남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떠오른다. 여태까지 불낸 범인은 행방불명이고 불이 난 원인은 담배꽁초로 결론이 났다. 유 씨가 담배를 안 피워서 망정이지. 그날 송 씨가 근무했다면 덤터기를 쓸 수도 있었다. 잠깐만요. 송 씨는 발딱 일어나 눈을 흡득 웃어 이리저리 살핀다. 저만치 왼편에 네모난 쓰레기통이 놓여있다. 허겁지겁 발을 떼는데 쌩한 찬바람이 뺨을 때린다. 쓰레기통 표면 페인트 칠이 반쯤 벗겨져 얼룩얼룩하다. 아까 본 비둘기집과 흡사하다. 오늘따라 보이는 것마다 죄다 한결같이 낡았다. 선생님, 아침은 하셨어요? 저기 저 느티나물 끼고 돌아서 가다 보면 맛깔스러운 돌솥밥 식당이 있어요. 돌솥밥 좋아하시잖아요. 송 씨는 화들짝 놀란다. 언제 왔는가? 이 여사가 바투 곁에 서 있다. 목소리가 사근사근할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다. 그런데 돌솥밥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송 씨는 애써 입안에 고인 침을 삼킨다. 문득 냉장고의 찬밥과 먹다 남긴 김치찌개가 오락가락한다. 목에서 쓴물이 올라온다. 일순간 뜨끈뜨끈한 돌솥밥이 쓴물을 밀어낸다. 침묵하려 했는데요. 실은 미자 언니와 약속을 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미자 언니가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꼭 이맘때쯤에 선생님을 만나뵈라고요. 미자 언니라니. 송 씨는 미자라는 이름에 정신이 번쩍 든다. 제 아무리 흔한 이름이긴 해도 미자는 엄연히 아내의 이름이다.
게다가 신신당부니 약속이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리벙벙하다. 아드님도 알고 따님들도 다 절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함께 만나 밥도 먹었답니다. 다 키운 우리 외동딸도 미자 언니처럼 멀리 떠났거든요. 언니가 처음 입원한 병원에 우리 딸도 입원했었어요. 마지막 병원도 같은 병원이었고요. 미자 언니하고 얼마나 서로 마음이 잘 통했는지 몰라요. 언니 동생 하기로 하면서 친자매 이상으로 정을 나눴다고나 할까요. 가슴에 쌓인 얘기도 한 점 남김없이 툴툴 털어냈지요. 제가 언니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미자 언니처럼 선선하고 속 깊은 분이 있을까요? 선생님을 꼭 보살펴달라고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지. 이거야 원. 그리 몸이 사그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내 걱정을 왜 해? 송씨는 불쑥 눈물이 솟구친다. 기어이 빈손으로 눈물을 훔친다. 이 여사가 슬며시 송씨의 손에 손수건을 건넨다. 고맙소. 요즘은 주책 없이 아무 때나 눈물이 나오는 바람에. 저도 그런걸요. 머리가 어깨를 덮은 아가씨 뒷모습만 봐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샘이 터지곤 한다니까요. 송씨는 할 말을 잃고 만다. 잠시 눈을 깜빡거리다 한 차례 심호흡을 한다. 당신 왜 그래요? 아무 때나 마음대로 눈물 질질 짜고. 에휴, 사내 대장부가 왜 그래요? 눈에 힘 팍팍 주고 똑바로 앞 주시하면서 가슴을 쫙 펴보라고요. 강미자다. 강미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어디엔가 숨어서 매의 눈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게 틀림없다. 당신 그렇게 시시하게 살면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밤마다 당신 꿈에 나타날 테니 두고 봐요. 꿈에 나타난다고? 귀신? 송씨는 엉겹결에 높이 시선을 올린다. 가을 하늘처럼 푸른 하늘이 청명하기 그지없다. 송씨는 일단 호기롭게 입을 연다.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송씨는 성큼성큼 앞장을 선다. 몇 발짝 떼지 않은 것 같은데 옆이 허전하다. 발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이 여사가 종종 걸음으로 부지런히 따라온다. 그 모습이 영락없이 졸졸 따라오는 귀여운 강아지다. 송씨는 저도 몰래 웃음이 번진 얼굴로 이 여사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번져난다. 한두 걸음 옆에 매화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송씨는 매화나무로 다가서서 가만히 향기를 맡아본다. 구부러진 늙은 나뭇가지에서 달콤한 매화향이 번져난다. 조심스레 나뭇가지를 잡아본다. 오동통한 꽃망울이 금세라도 터질 태세다. 어쩜 앙증맞기도 해라. 너무 신기하네요. 이 여사의 목소리가 송씨의 가슴에 기어이 꽃망울을 터뜨린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